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6번에 걸쳐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독일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독일에 산 지가 지금 18년 차가 되어 가고요. 그래서 그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맨날 주식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다른 거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이 얼마나 나올까? 그것도 매우 궁금하네요. 이번에 테마는 얼떨결에 독일을 통일한 사나이 윌헬մ 1세라고 부르겠습니다. 윌헬մ 1세는 그 독일 제2제국의 처음 황제이기도 한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가 80살 때쯤 찍은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가 참여한 통일 파티 그림입니다. 이 통일 파티를 어디서 했냐 하면은 바로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은 한국이 남북한 통일을 하고 싶은데 일본이 계속 반대를 해.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을 쳐부시고 그리고 일본 왕궁에서 남북한 통일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게는 매우 기분이 좋겠으나 일본에게는 큰 치욕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1871년 통일 파티는 독일에게는 매우 기분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프랑스 애들은 큰 치욕이었죠. 그래서 1918년 몇십 년 후에 1차 세계대전 휴전 파티도 여기서 하게 돼요. 이 베르사유에서. 그리고 여기서 그 연합군은 독일에게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내라고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자, 제가 베를린에 이번에 갔다 왔죠. 거기 가보면은 군데군데 승전 기념물들이 보입니다. 그 왼쪽 사진, 제가 그 주먹 들고 야호 하는 곳이 바로 브란덴부르크 문, 브란덴부르크 토어라고 하는데요. 베를린이 가장 유명한 심볼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18세기부터 독일은 승전하면은 여기서 승전 퍼레이드 파티를 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승전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 전쟁에서 자주 이기지는 못했는데 1860년, 70년 요때 3연승을 하죠.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고 프랑스도 깨부시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저 어마어마하게 높은 승전탑을 만듭니다. 저기 저렇게 보면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저거를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더럽게 높습니다. 한 25층 정도 계단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위에 올라가면은 뷰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좀 가라앉죠. 자, 윌헬 1세는 누구인가? 이 양반이 그 프러시아의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 제2제국의 첫 번째 황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프러시아 왕의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운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형도 한 살인가 두 살 정도밖에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황제가 될 거라고 황제가 아닌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고,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 클리어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왕 군에서 커리어를 하려면 왕족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윌헬m 1세는 그 금수저이기 때문에 9살에 장교가 됩니다. 9살에 소위가 되고 17살에 1814년에 첫 번째 참전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당시에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깨지고 다시 프랑스로 막 후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러시아군이 또 뒤를 친 거죠. 이때 첫 번째 참전을 하게 되고 여기서 중위로 승진도 합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21세 다른 사람들은 막 군대를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때 이 사람은 장군이 됩니다. 하긴 뭐 21세인데 벌써 12년 동안 그 군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네, 왼쪽에 보시면은 귀여운 13세 윌헬m 소위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17세에 그 마르수 아루벤가 거기 그 배틀에 참여를 했는데 그 사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나폴레옹을 깬 그런 사진입니다. 그 윌헬름은 그 지금 시대로 보면은 왕꼰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스 이런 보스가 정말 없어요. 사실 원래 프러시아라는 곳이 좀 스파르타 같이 군대 문화 그리고 그 군대 왕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윌헬m 1세는 그 군대 왕국의 정말 심볼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정치력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문화?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든지 뭐 예술, 문학 이딴 거 정말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민주주의 이런 쓰레기 같은 거 헌법 절대로 안 돼. 그래 나는 보수적이지. 그래 귀족 그리고 군 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군대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1848년에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혁명 후에 그 뭐야 그 민주주의 정신 이런 거를 세계에 좀 알렸는데 1815년에 깨진 후에 그 전 귀족들은 다시 이제 컴백, 다시 이제 그 올드 어더, 보수, 그 귀족이 짱이야 이런 걸로 돌아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1848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윌헬름의 답변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건 무슨 개쓰레기 같은 거 죽여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아우구스테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정략 결혼이었고요. 이분은 자기 부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첫사랑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첫사랑 대상이 너무 직위가 낮아가지고 아버지가 꺼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테랑 억지로 결혼을 하는데요. 그 아우구스테 이 부인이 좀 더 진보적이고 그리고 머리도 윌hel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살고 애도 둘을 낳게 됩니다. 그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윌헬m 같은 경우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금수저라 해도 일단 장군 생활도 했고 그리고 엘리트 교육도 받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창의력이 뛰어나거나 뭐 훌륭한 생각이 많거나 마인드가 좋거나 아이디어가 훌륭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격이 하나 있었죠. 자기가 못난 거를 알고 밑에 사람을 많이 믿어줬다라는 것 같습니다. 185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분은 당시에 1848년 사람을 너무 많이 때려 죽여가지고 너무 반발이 심해서 일단 런던에 두 달인가 세 달 동안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보니까 영국에서는 민주주의랑 이 귀족 사회가 평화롭게 공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나? 어리둥절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또 부인이 좀 스마트하고 좀 진보적이기 때문에 야 남편아 그렇게 막 때려 죽이면 어떡하니 좀 작작 좀 해라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1850년엔 조금 이 사람이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게 큰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내일 아닌데 뭐 나 이제 하루 이틀 후면 60세 되는 거고 은퇴하고 편하게 그냥 호수에서 사냥이나 좀 하다가 잠들면 되지 하하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헬m 1세는 심지어 1857년에 60세 되는 그날에 유언을 이미 적어놨습니다. 나는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다 죽겠지. 그런데 말이야 내 인생이 참 다이내믹했어 참 재밌었지 하하하 라고 유언을 썼는데 사실 1857년 이때 이 사람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 그렇냐? 1861년 윌helm 1세가 64세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일단 처음에 치매에 걸리더니 그 후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64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어리둥절했죠. 아니 나는 별 생각 없이 맨날 군인만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슬슬 쉬려고 했더니 왕? 이 막중한 책임 이거 어떻게 멘봉 해가지고 산책했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죠. 그 윌헬름은 그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나 책임감은 매우 당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할 일은 해야지 뭐 이런 훌륭한 마인드가 있었던 분이고요. 자, 1861년 얼떨결에 이 양반이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그 독일 내에는 이제 프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오스트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윌헬름은 프러시아의 왕이었고요. 자, 프러시아를 보시면은 자, 제가 요번에 댓글을 통해서 포인트 옵션이라는 걸 배웠죠. 오호. 자, 여기 보면은 이 군대가 이쪽이 바로 프러시아입니다. 프러시아는 옛날에 한 여기에 조그만 땅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독일도 아닌 그 저 끝에서 시작을 했다가 18세기 점점 커져가지고 현재 동독 지역을 다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폴란드 서쪽을 다 먹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덤으로 요 서독에 있는 요 땅도 같이 먹었습니다. 보면은 그 중간에 국경이 없고 엉뚱한 다른 국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프러시아는 동쪽이 이렇게 있었고 서쪽도 이렇게 있었고 중간은 갈라져 있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었습니다. 그 프러시아가 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프러시아는 늘 2위 정도 되었었고요. 당시에 프러시아가 세냐 오스트리아가 세냐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 윌헬m 1세는 그러면 오스트리아 공존을 해야 되는가 오스트리아를 쳐 발라가지고 프러시아가 1위로 등극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당시에 독일, 그러니까 프러시아 밖에서도 독일은 드디어 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덕지덕지 깨져가지고 여기는 프러시아, 여기는 오스트리아, 여기는 바이에른, 여기는 함부르크,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 결론적으로 윌헬름은 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군에 있어 보니까 말이야. 군이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 프러시아가 강하려면은 군대가 강해야지. 결론, 강한 군대를 만들자. 뭐 대충 이거였습니다. 그 1848년 혁명 후에 프러시아에는 뭐 국회 비슷한 것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죠? 아니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싶은데 돈 줘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윌헬름은 국회 가서 돈 줘 하는데 국회는 싫어라고 하고 윌헬름은 돈 줘 하니까 국회는 싫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윌헬름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졸라 짜증나네. 아이씨 XXX 나 때려칠래 하면서 자기가 왕을 그만두겠다는 사표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제출해야 되지? 야 좀 알아봐 이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게 1862년 왕이 된 지 1년 후 얘기입니다. 그때 비스마르크가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비스마르크는 당시에 프랑스 대사를 하고 있었고요. 비스마르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독일 통일의 1등 공신인데 이 양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왕이 뭐 때려치우고 사표를 낸다는 둥 이러고 있으니까 허겁지겁 프랑스에서 기차 타고 달려옵니다. 비스마르크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가져오죠. 왕님, 그럼 안 됩니다. 배야. 저 등신 같은 국회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독재합시다. 윌리엄이 생각해보니까 끄떡끄떡합니다. 그래, 내가 1850년대 정신이 좀 나갔지. 민주주의가 쉐시잖아. 쓰잘데기 없는 거. 그래, 국회 짱난다. 그리고 너 총리 좀 해라. 네가 좀 다 해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스마르크가 거의 모든 정치, 외교, 그리고 생각하는 거를 다 하게 되고, 그냥 황제는 네, 뭐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를 주로 따랐습니다. 물론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말이야. 제가 정치를 다 하고 잉 했는데 그래도 비스마르크가 자기 버릇 낫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윌helm 1세가. 비스마르크는 총리가 된 다음에 곧바로 국회에 뛰어가가지고 야 이것들아 자유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한 거야 이것들아 토론과 다수결로 우리 시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면 말이야 그거는 철과 피로 해결하는 거다 이것들아 라고 바로 유명한 철혈 스피치를 했습니다. 아이젠 und 블루트라고 하죠 독일어로 철 아이젠 피 블루트. 그 후에 요 스피치를 한 다음에 국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독재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독재를 하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지지를 받으려면은 뭔가 성공적인 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뭐 경제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왕도 그렇고 비스마르크도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아니면은 전쟁을 잘해가지고 계속 이겨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후자를 선택했죠. 그래서 1864년에 그러니까 총통이 아니라 총리가 된 2년 만에 몸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덴마크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함부르크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독일 함부르크고 그 위에 헐슈타인이라는 게 있고 그 후에 슐리스위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덴마크가 있었는데 덴마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헤헤 이거 우리 거야 우리가 먹을래 헤헤 하고 왔습니다. 프러시아가 이것들이 정신 나갔나? 야 오스트리아 쟤를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냥 패주죠 해가지고 두 강대국이 가가지고 덴마크를 신나게 패주고 슐리스위히 헐슈타인을 차지하고 네 그리고 전쟁을 하나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스마르크 목적은 덴마크 패는 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 패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찍소리 못하게 해가지고 독일 전체 통일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 비스마르크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 덴마크에서 슐리스위히랑 헐슈타인을 먹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나눠 가졌는데 이걸 가지고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1866년에 오스트리아를 공격합니다. 우리 윌헬m 1세는 이때 뭐 했냐? 이분은 사실 결정 장애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했죠. 오스트리아 강대국이잖아. 정말 센 거 아니야? 우리 거기 가서 지면 어떡해? 나 몰라. 전쟁을 꼭 해야 돼? 해야 되겠어?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비스마르크 괜찮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독일군을 전투 지휘하신 분이 바로 요 왼쪽에 보이는 멀트케 장군, 그러니까 이분이죠. 예, 이분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50년 동안 군인이었고 윌헬m 1세의 직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멀티키로 당시 60대가 넘었는데 오스트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오스트리아군을 깨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러시아라는 게 18세기 중반부터 그 국가 예산의 3분의 2에서 80% 이상을 군대에 갖다 부은 이제 그런 국가이고요. 정말 100년 동안 스파르타 군대 기술을 트레이닝한 이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군 따위는 적수가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멀티키 장군은 고도 기술을 연구해가지고 좋은 무기를 발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오스트리아 전투에서도 무슨 신규 총 같은 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도 나왔고 몰티케 자신도 전쟁 천재이고 백년 스파르타 교육, 그리고 당시에 또 철도가 발달해가지고 독일군을 아주 빠르게 여기서 저기로 실어 나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큐이닉스 그레츠라는 곳에서 프러시아군 20만 명 그리고 오스트리아군 20만 명 총 40만 명이 만나서 배틀을 하게 되는데 프러시아의 압승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 이기니까 윌헬m 1세는 처음에는 무서워 전쟁 우리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신나가지고 큐니스 그레츠까지는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퍼블릭 뷰잉 거기서 전투를 관람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막 불안불안했다고 합니다. 멀티키야 야 우리 이거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저기 우리 군인들 죽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멀티키 장군은 아니 여기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절대로 후퇴 못합니다.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하고서 점심시간 후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폐하, 우리 이겼습니다. 우리 짱이죠. 하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비스마르크의 천재성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전쟁에 이기면은 비엔나까지 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승전 파티하고 약탈도 좀 하고 그리고 황제 메롱 너 바보야 이런 거를 하기 마련인데 비스마르크는 이 전투를 끝난 후에 곧바로 다시 독일로 돌아오고 그리고 보상금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후에도 우리가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스트리아를 우리의 동맹국으로 필요하지 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비스마르크의 생각이었고요. 윌헬m 1세는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랄지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겼는데 비엔나에 가가지고 파티 좀 해야지 임마 했는데 비스마르크와 그리고 황태자가 왕 뭐라 그러냐 그 왕의 아들이 그거를 가까스로 말립니다. 뭐 결국 윌헬m 1세는 펄펄 뛰었지만 비스마르크를 따르는 게 이분의 운명이었죠. 돌아갔고 자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이제 메인 이벤트를 준비를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늘 독일을 통일하고 싶었는데 독일을 통일해가지고 독일이 강해지면은 가장 득이 안 되는 나라가 프랑스였죠. 그래서 프랑스는 늘 시시건건 반대하고 나갔고 비스마르크는 호시탐탐 프랑스를 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개뿔도 아니었는데 나폴레옹 때 세계를 정복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어가지고 프러시아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하루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만에 빠져 있었죠. 당시 또 마침 1870년쯤 스페인 왕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프러시아 출신이 스페인 왕이 되네 안 되네 했습니다. 물론 비스마르크는 그거를 밀고 있었는데 프러시아 출신이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됐어 안 하겠어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당시 제길 스페인 왕이 되면은 프러시아는 동쪽 그리고 스페인은 남쪽에서 프랑스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안 됐다 하고 있었는데 당시도 프랑스 대사가 윌helm 1세한테 와가지고 프러시아 출신 스페인 왕 안 되는 거 맞죠? 잉? 안 되는 거 맞죠? 예, 컨펌 하십시오. 그래 깨작깨작 귀찮게 굴었다고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아니 니들이 무슨 간섭이 이것들아 하면서 언론전을 펼치기 시작하고 프랑스를 막 욕합니다. 당시 프랑스 황제는 나폴레옹 3세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조카인가 뭐 그랬어요. 이 양반도 사실 프랑스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뭔가 바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 프러시아가 와가지고 깨작거리고 있고 막 지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나쁜 놈들 전쟁이다 하고 오히려 나폴레옹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프랑스 군은 나폴레옹 1세 후에 많이 타락해가지고 프러시아 특히 멀티키 장군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주 속전속결로 프러시아군은 프랑스군을 밀어붙이고요. 세단 전투라는 곳에서 심지어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뭐 이걸로 거의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이 전쟁 끝난 후에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은 통일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또 에피소드가 있죠. 네, 윌헬름은 그 1871년에 그래서 얼떨결에 독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윌헬m 1세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냥 비스마르크 시킨 대로만 했는데 헤헤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그 독일은 유럽에 있는 강대국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깨부셨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서는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바이에른이나 뭐 바덴이라든지 남부에 있는 군소 그 독일 국가들을 다 흡수 합병해 버렸고요. 그 바이에른 같은 경우가 가장 마지막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1871년인데요. 그 당시에 바이에른의 왕이 루트비히 2세라는 사람인데 좀 괴짜였고 조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스마르크는 루트비히 보고 야 너 조용히 해 우리 주권을 우리한테 넘겨 임마 하면서 막대한 뇌물을 주게 되는데 이 루트비히 2세는 그 뇌물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인 너이슈바넨슈타인 성을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그 국민들이 되게 싫어했겠죠. 아니 저놈은 돈을 처먹고 났는데 그거 가지고 궁전을 만드냐? 저 미친 새끼 봐라 해가지고 매우 싫어했고 그 어느 날에 그 루트비히 2세는 시체가 돼가지고 호수에 나타납니다. 이게 자살이라는 말도 있고 타살이라는 말도 있는데 타살,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루트비히 2세는 비극적으로 죽었으나 이 아름다운 성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너이슈바넨슈타인 꼭 한번 가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밑밥은 다 깔아놨고 프러시아는 독일 전체를 먹었고요. 이제 윌헬m 1세가 황제가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윌헬은 얼떨결에 황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윌헬m 1세의 거부감은 엄청났습니다. 윌헬름은 자기가 뭐 독일 황제 이런 나부랭이 그런 거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나는 위대한 프러시아 왕국의 왕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되는 그날이 본인의 가장 인생에서 슬픈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독일 황제가 되면은 프러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프러시아 왕국이 멸망하는 거 아니야? 황제 이딴 게 뭐라고? 크흑 해가지고 정말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 75세 이 할아버지가. 비스마르크는 당연히 짜증이 났겠죠.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독일을 지금 다 먹어놓고서 독일의 일부인 프러시아의 왕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독일 황제가 돼가지고 독일 국민들 전체를 대표를 해야죠. 황제가 당신이 돼야 됩니다. 나 싫어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몇 시간 후에 뭐 늘 그렇지만 윌헬m 1세는 비스마르크가 시킨 대로 따라했죠. 그래서 좀 더 울다가 마지못해 황제를 등극을 하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독일 제2제국이 탄생합니다. 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962년에 만들어져서 1806년 나폴레옹이 없애버립니다. 1제국 한 900년 정도 되었고요. 2제국은 이 윌헬m 1세가 만들어서 손자인 윌헬m 2세가 말아먹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어설프게 참전했다가 1918년에 깨져가지고 그 독일의 제2제국은 막을 내리고요. 제3제국은 히틀러 형님이 1933년에 만듭니다. 자, 제3제국은 천년이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천년은커녕 12년 반 만에 끝났죠. 물론 그 12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마지못해 얼떨결에 윌헬름은 왕도 되었고 그리고 통일도 하고 그리고 얼떨결에 황제까지 됩니다. 이분은 또 빨리 죽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황제 된 다음에 17년 동안 살다가 1888년에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60살에 유언을 만드시고 30년 더 살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30년을 사셨죠. 그죠? 갑자기 왕도 되고 황제도 되고 통일도 하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치도 그렇고 경영 같은 거를 해도 능력이 없으면 유능한 아랫사람한테 위임 경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정말 훌륭한 거는 윌헬름은 그래 나는 좀 못났어 라는 거를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비스마르크한테 정권을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들도 했답니다. 비스마르크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도 했고 야 저런 총리 밑에서 황제하는 게 쉽지가 않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래 총리가 황제 미친 것 같은데 그리고 비스마르크도 있었지만 그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긴 그 50년 지긴 전쟁 천재 멀티케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윌헬m 1세는 가끔 징징거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 멀티케와 비스마르크를 믿고 따른 것 같고요. 이거를 보면은 결국 인생은 운칠기삼인가? 그리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윌헬름은 암살 시도도 5번이나 했어요. 하긴 뭐 민주주의를 이렇게 쳐발랐는데 불만 세력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묘하게도 계속 인생을 윌헬름을 도운 것 같고 그리고 인복도 많은 것 같고 당시 타이밍도 좋아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한 방에 해치울 수 있었고 네, 운이 어쨌든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운칠 기삼 아니겠습니까? 운도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 그 독일 역사 레슨을 한번 했는데 뭐 재미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이런 거로 하면은 클릭수가 얼마나 나올까? 혹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아, 물론 걱정 마세요. 저는 주식쟁이입니다. 주식쟁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 레슨을 해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이고 나머지는 당연히 제가 주식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주식으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